네, 박주현 변호사님의 특별감찰관과 국회에서 살펴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부당성 문제. 예. 주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특감실과 국회에서 우연찮게 탄핵의 전후 과정을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실체적 방식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탄핵 소추 과정, 그리고 입법 정당의 분열 과정, 그리고 탄핵 결정까지의 과정은 국회에서 직간접적으로 탄핵에 관련된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실 감찰 담당관으로서 근무를 했고,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2016년 12월 9일 그때는 이제 국회 부의장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 결정이 되는 순간, 그리고 문재인 국정을 여러 사람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 당시 근무했던 감찰 담당관, 그리고 국회 비서관, 부의장 비서관, 그리고 법률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살펴본 저희 결론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탄핵 사유가 없는 사람에 대한 무고한 탄핵이었고,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한 명백한 법칙 파괴였고 정치적 야합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슬프고도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끄러운 또 이 침묵을 중단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발표 제안에 선뜻 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우리 박 대통령 형 집행정지나 특사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영어의 몸에서 국민의 품으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탄핵 결정문을 실제로 읽어보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인용된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망과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 탄핵이 위법했나, 바람직했나, 그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부당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탄핵 과정의 안팎에서 경험했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부당성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많았는데, 제가 지켜봤을 때 뭐가 아쉬웠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핵 사유의 부당성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를 축소하는데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제가 그 당시 국회에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소 자문관이 바로 밑에 청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 위반 행위 5개 항, 법률 위반 행위 8개 항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거 왜 줄이는데 동의를 한 거냐? 이의 제기 왜 안 한 거냐? 왜 다 받았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탄핵 심판이 강행되었고, 심판 결정문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탄핵 소추 의결서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발제문에는 탄핵 소추 의결서가 있습니다. 이는 불구 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향후 탄핵 심판의 재심 논의가 되면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재판인 탄핵 재판을 왜 법률 재판으로 개정을 했었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탄핵 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지나치게 법률적 대응만 일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의 형식을 빌린 정치, 법복을 빌린 쿠데타에 대해서 왜 법리적으로만 대응을 했었던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보면서 법도 절차도 없는 놈들에게 법법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대표적이시고요.
이른바 신문 쪼가리 탄핵소추 의결서에 의해서 개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법률, 증거, 법리로서만 대응했던 것은 근본적인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후임자 임명 논란을 국회에 던지지 않았는가. 그 당시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는 게 예정되어 있었고, 이정미 그 대행이 2017년 3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헌재법 6조 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한철 헌재소장 이후 후임자 임명 논의도 없었고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도 없었습니다. 물론 국회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지만 당시 환경권한 대행께서 임명을 강행해가지고 급속하게 진행된 탄핵의 열차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을 6일 앞두고 2017년 1월 25일 심판 절차에서 이건 탄핵 심판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2017년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선고 일자를 못을 받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점, 그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최근에 부정선거 재판이 6개월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1회 변론 기일밖에 열지 않았다는 점과 대조를 하면 너무나 아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왜 탄핵 임용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저는 2017년 3월 10일 하루 전날 의장께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보라인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내용은 8대0 또는 7대1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뒤에 탄핵심판 대리인께 저랑 친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대4나 5대3으로 기각이야.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각종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탄핵 임용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가장 측근인 대리인이 4대4, 5대3으로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의장실에 그 탄핵 이후에 그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온 친구가 자기는 기각일 거라고 보고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탄핵 선고를 11시 이후에 받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 주변에 너무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엉터리 정보라인이 있었는가, 그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 번 17번의 그 변론 동안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가 명백한 태블릿 PC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바로 사과를 했었나. 그 당시 지금 현재 태블릿 PC의 주인공은 김한수 그 행정관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김한수 행정관이 유형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듣고 너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인물이 왜 유형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최측근인 탄핵심판 대리인이 되고 있는가? 상식적으로 물론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PC와 관련해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감찰관실에 있으면서 출입 기자로 김기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 밑에서 8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해서 진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친구랑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심지어 지림동에서 술도 같이 마셨고요. 그래서 태블릿 PC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술을 마시면서 저는 그 태블릿 PC 그렇게 중요한 정도면 그 증거 입수한 그 영상 없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 왜 없는 거야? 그때 카메라 기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요즘에는 다 핸드폰이 있거든요. 바로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일부 알렸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새롭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기억하고 또 탄핵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이정미 그 당시 대행이 탄핵 결정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이유로 제시한 것 중에 최순실 국정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제일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수호 의지, 그리고 헌법수호 이 이런 추상적인 용어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수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치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은 여적죄로 내란 외환의 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과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논란 사건은 내란도 아니고 외환의 죄도 아닙니다. 이러한 수사 협조를 헌법수호 의지, 헌법수호기 2라는 추상적인 용어와 결부시켜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한 것은 이른바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선거 요지에 따라서 견제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는 특감실에 있으면서 역대 정권의 비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역대 정권을 들이댄다면 어떨까요? 모두 다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감찰 대상도 아니었던 최순실,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이 실제로 있었는가? 과장인가? 날조인가? 참고로 저는 특감실에 있으면서 최순실을 몰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대 몸소 특감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석수 초대 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사전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차에 이르는 지금까지 저 8억이 넘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대립을 하고 있고 특별감찰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그것과 적극적으로 한번 대조를 해보십시오. 묻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가? 최소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은 물론 국회 등 정치권에도 거의 그 존재를 몰랐을 만큼 노출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노르패스 김무성의 캐리어를 받은 친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김무성 알고 있었냐?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비선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진행이 되는 이후에 야 최순실이 누구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랑 동갑이라 가지고 앞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탄핵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저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답변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오랜 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것을 고려하면 노출이 되지 않았고 감찰 조직의 체크도 거의 안 됐고 그 비리행위 정도가 탄핵을 초래할 것이었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이 모든 국가기관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 최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이렇게 바로 목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최순실을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200, 이른바 국정농단, 비선 개입으로 국민 주권주의 등에 위반하여 탄핵되었습니다. 탄핵시키기 위해서 유포되었던 정윤의 미래설, 붓설, 성형설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이 산맥이 되고 태풍이 되어 대한민국을 덮쳤던 이 탄핵이 과장되고 날조되지 않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에 대한 감찰을 못하게 무력화시켰고 검찰 수사조차 못해 무력화시켰고 공수처장이나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얼굴도 떳떳하게 들고 있는 걸 보면 피의자 피고인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네, 그리고 소추 사유가 증거가 아닌 찌라시 얘기한 점, 그리고 임의적인 소추 사유를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 노태우 변호사님과 한석봉 교수님께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소추 사유의 임의적 변경은 국회 제력위원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대통령의 탄핵 사추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 변경 역시도 그러한 어떤 절차 준수를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탄핵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3월 10일이라는 이정기 재판관의 3월 13일 전 그 탄핵 선고 일자를 맞추기 위한 무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청구인과 측근들의 불법을 분리하지 않은 위법 부당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노무현 사건 역시 측근의 비리는 피청구인의 불법 행위를 지시 방조하였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추 사유는 인정 없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 형사 기록을 살펴본 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최순실은 불법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알려질 수 있다면 적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감찰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조차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덮어놓고 지금 현재 문재인과 바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탄핵이 잘못되었는지 아니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탄핵 인용문에 있는 그 탄핵 이후의 장밋빛 환상은 완전 흑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 파괴, 국가기관이 나서서 범죄를 주도하고 그 선출된 권력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는 의혹을 제대로 해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말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출발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법법을 잊고 버린 이런 정치 쿠데타 탄핵 결정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변호사님은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 국회 부의장 보좌관, 국세청 전임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이자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많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